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30년 동안 중국집을 운영하던 아줌마에서 이제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서울 용산구에서 영인의 중국관이라는 작은 중국집을 운영한 지 꼭 30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우리 가게의 마지막 영업일이었죠.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며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 벌기도 빠듯한데 임대료를 2배로 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30년 동안 단골이셨던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추억을 나누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회사원이 되어 자신의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고, 신혼부부로 처음 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노부부가 되어 찾아오셨죠. 한 손님은 영희 씨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디 가서도 이 맛은 못 찾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중국집을 접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평생을 주방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으니까요.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은 기름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저는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거든요. 큰 언니는 이미 시집을 갔고 저는 동생들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죠. 15살 소녀가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9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동네 양장점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저를 우연히 만난 남편은 당시 방직 공장 기술자였어요. 두 사람 모두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22살 때 첫 아이를 낳았고 이듬해 남편과 함께 작은 중국집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주방장을 두고 시작했지만 운영이 어려워지자 제가 직접 요리법을 배워 주방을 맡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지금 43살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차남은 41살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공부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아이들 공부를 챙겼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 11시 이후에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와도 아이들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는 내심 뿌듯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가 항상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할 때면 저는 항상 주방에만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대화에 끼면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그랬죠. 인생의 전환점은 남편이 뇌출혈로 갑자기 떠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열해 전 가게에서 일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기에 계속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장남에게는 아들 둘, 차남에게는 딸 셋이 있어 총 5명이 손주가 생겼어요. 주말이면 손주들이 모두 제 집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놀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안아주는 평범한 할머니였죠. 그런데 65살이 되던 해 여름방학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손주들의 방학 돌봄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중학생인 첫째 손주부터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 손주까지 5명의 아이들이 매일 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손주들의 하루 일과에는 항상 영어 숙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저에게 영어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 이 문장이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알파벳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할머니가 영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셋째 손주 민지가 한 이 말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아이의 순진한 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처음 이 생각을 아들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65살에 무슨 영어예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장남은 이렇게 말했고 차남은 조금 더 부드럽게 힘드실 텐데 굳이 그러실 필요 있으세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에 있는 영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원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요. 제 말에 원장님은 조금 당황하면서도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신가요? 저는 알파벳도 잘 모릅니다. 제 솔직한 대답에 원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26개 알파벳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려 하는지 실감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20살부터 30살 정도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죠. 강사 선생님이 자 알파벳 A부터 따라 읽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저만 빼고 모두가 술술 읽어 내려가는 모습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 뭐하러 여기 왔지? 저 이런 생각이 들어 수업 중간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원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원장님은 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다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중국집은 여전히 운영해야 했습니다. 식당 폐업 전 1년 동안 저는 정말 고된 일정을 소화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4시부터 6시까지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식당 준비를 하고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영업을 했어요.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주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녹음기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을 녹음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 들었어요. 주방 벽에는 단어장을 붙여놓고 요리하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장사할 때보다 더 바빠진 생활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영어를 배우는 초기에는 정말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발음과 알파벳 쓰기 훈련만 했어요. 젊은 학생들은 일주일이면 끝내는 과정이었지만 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특히 필기할 때 손이 떨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무거운 냄비와 칼만 들었던 손으로 섬세한 영어 필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초 영단어 2000개를 암기하는 과정도 큰 도전이었어요. 제 집은 온통 영어 단어 스티커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냉장고, 심지어 침대 머리맡까지. 보이는 곳마다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외우면 다른 하나를 까먹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첫 모의 시험을 봤을 때 제 점수는 210점이었어요. 990점 만점에 210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최소 600점 이상을 받았는데 말이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영어를 배우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만든 학습 철학이 있습니다. 3번 읽어도 기억 안 나면 100번 읽자. 젊은 학생들은 한두 번 읽고 외우는 것을 저는 100번 읽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보다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틈만 나면 영어 단어와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학습 방법도 제 방식대로 개발했습니다. 주방 일을 하면서 몸에 배인 습관대로 모든 학습 과정을 요리 레시피처럼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과거형 만들기라는 문법을 배우면 마치 요리 순서처럼 단계별로 적고 반복했습니다. 1. 규칙 동사는 동사 뒤에 애들을 붙인다. 2. 이로 끝나는 동사는 뒤만 붙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요리 순서를 외우던 문법도 자연스럽게 외워졌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심한 갈증과 피로감을 느꼈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43mg/dl로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영어 공부를 계속할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 포기할지. 결국 의사 선생님과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영어 공부는 계속하되 하루 6시간은 꼭 자기로 약속했어요. 또한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도 조절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바꿨어요. 손주들을 위해 만들던 단 음식도 더 이상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공부하다가도 2시간마다 한 번씩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때로는 학원 수업 중에도 측정해야 했죠.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들도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몇몇 젊은 학생들은 제가 혈당 체크하는 시간에 맞춰 자발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3월 모든 대면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인 사용법만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줌이라는 생소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어요. 첫 줌 수업날 어떻게 접속해야 할지 몰라 1시간 동안 씨름했습니다. 결국 학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원장님이 전화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날 수업은 놓쳤고 밤새 유튜브를 보며 줌 사용법을 익혔어요. 처음으로 검색창에 줌 사용법이라고 타이핑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던 중 우연히 실버 잉글리시라는 온라인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60대 이상 영어 학습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카페에 가입하자마자 참 반가웠습니다. 저만 이런 늦은 나이에 영어를 시작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실버 학습자들이 서로 응원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알게 된 5명의 회원들과 화상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주 이틀 저녁 8시에 모여 1시간씩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헐로 나이스 투 미트 유 정도만 말할 수 있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스터디 그룹 회원 중에는 73살의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분은 손주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목표로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영어 공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특별한 학습 루틴을 개발했어요. 아침에는 듣기 훈련, 낮에는 읽기와 어휘, 저녁에는 문법 공부.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학습 영역을 나눴습니다. 학원 강사 선생님이 제 학습 방식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박 선생님은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네요. 젊은 학생들도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한 결과 2년 만에 저는 학원 내 중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던 제가 이제는 간단한 영어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원 게시판에 제 사진과 함께 최고령 레벨업 수강생이라는 제목으로 소식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자부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장시간 책을 보면서 안압이 높아져 초기 녹내장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안압이 24mm 수은주로 측정되었죠. 저만의 치료를 시작했고 이제는 20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는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한 학원을 오가는 길에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생겼어요.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보행과 서 있는 자세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때로는 학원에 가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수 깔창을 사용하고 때로는 택시를 타면서까지 수업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런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는 저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선물했습니다. 평생 학력 콤플렉스로 주눅 들어 있던 제가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전에는 아들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오면 주방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가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면 내심 뿌듯했어요. 영어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외국인을 만나면 무조건 피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인사라도 건네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길을 묻는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는데 서툴지만 용기 내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고맙다며 웃어주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68살에 찾은 배움의 기쁨, 이것이 진짜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 저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토익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원장님이 박 선생님, 이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고 저는 용기를 내어 시험 접수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67살의 나이로 저는 생애 첫 토익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원래는 2022년 12월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연기되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불편했던 것은 시험장에서 받은 따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한 시험장에서 저는 분명 튀는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묻는 듯한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 난관은 리스닝 섹션이었습니다. 제 청력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영어 대화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헤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리딩 섹션의 작은 글씨였어요. 녹내장 초기 증상으로 가끔 시야가 흐려지는데 돋보기 없이는 문제지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시험 감독관이 배려해 주셔서 돋보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2시간의 시험이 끝났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잘 봤을까? 최소한 합격 점수는 넘겼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험장을 나와 주차장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 결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의 눈물이었어요.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던 제가 토익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950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950점이요? 95점 아니고요? 원장님은 웃으면서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950점이 맞습니다. 리스닝 480점, 리딩 470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950점을 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최대한 담담하게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방에서 혼자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67살 할머니가 침대 위에서 뛰는 모습을 누가 봤다면 정말 웃겼을 거예요. 학원에서는 특별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학원 역대 최고령 950점 돌파자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학원 학생들과 강사들이 모두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지역 신문에서 저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영어 정복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진 할머니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많은 실버 세대 분들이 저에게 연락해 오셨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등 정말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된 것은 손주들의 눈빛이었어요. 특히 영어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셋째 손주 민지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대단해요. 토익 950점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영어 숙제를 들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알려주면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봐요. 하지만 고득점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녹내장 증상이 조금씩 심해진 것이었어요. 시험 준비로 독서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압이 더 높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강한 점안액을 처방해 주시며 주의를 당부하셨어요. 이제는 20분 공부하고 휴식하는 규칙에 더해 하루 총 독서 시간도 6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족저근막염도 여전히 저를 괴롭혔어요. 학원에 가는 길, 집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의 짧은 거리도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특수 깔창을 사용하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견딜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왔니? 토익 고득점 후 저는 영어에서 새로운 자존감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학력 콤플렉스로 주눅 들어 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누군가 제 학력을 물었을 때도 중학교 중퇴지만
토익은 950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들 앞에서도 더 당당해졌어요. 엄마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늦었지만 나도 했잖니. 영어 공부는 제 세계관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전에는 외국 영화를 볼 때 자막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귀로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외국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길을 찾는 외국인 부부를 만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피했겠지만 이번에는 용기 내어 다가갔습니다. Can I help you? 라고 물었고 그들이 찾는 장소까지 안내해 드렸어요. 그들이 Thank you so much, mom. You are very kind. 라고 말했을 때의 뿌듯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68살에 찾은 배움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젊어짐의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주변 친구들은 저보고 피부가 좋아졌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영어 공부가 최고의 안티에이징이야. 약국에서 파는 어떤 화장품보다 효과 좋아. 토익 고득점 이후 제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손주들을 위한 할머니 영어 교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들의 영어 숙제를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체계적인 수업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주 3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제 집 거실에서 5명의 손주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했어요.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가 정말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곧 발견했어요. 첫째 손주는 시각적 학습자로 그림과 차트로 설명하면 빨리 이해했습니다. 둘째는 청각적 학습자라 노래와 리듬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도 각자 다른 특성이 있었죠. 저는 손주 각각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웠던 최신 교수법과 제가 직접 개발한 요리 레시피 방식의 학습법을 적절히 혼합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손주들에게는 요리하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며 now put the kimchi in the pan, stir it gently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중학생 손주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하는 영어 노래 가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문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수업을 진행했을 때 손주들의 학교 영어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영어를 어려워했던 넷째 손주는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손주의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영어가 이렇게 좋아졌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손주들이 학원보다 할머니 수업이 더 재밌어요 라고 말해준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어떤 고급 교재나 비싼 교구 없이도 생활 속에서 쉽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영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남대학 교수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의 영어 학습 경험과 교수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차남이 계속 권유하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영희 할머니의 영어 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탄생했어요. 실버 세대를 위한 쉬운 영어를 콘셉트로 주 2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첫 녹화는 정말 서툴렀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대본을 10번도 넘게 다시 읽었습니다. 차남이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었지만 점차 저도 기본적인 촬영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영상의 제목은 68세 할머니 영어 정복하다였습니다. 제 토익 성공 스토리와 학습 방법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많은 응원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저도 69살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더 알려주세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주방에서 배우는 영어 표현, 시니어를 위한 영어 암기법, 해외여행에서 꼭 필요한 영어 표현 등등.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시리즈였습니다. 많은 실버 세대 분들이 해외여행 중 아플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채널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35,000명을 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월 118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는데 이는 제가 중국집을 운영할 때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이런 수입이? 물론 시니어 유튜버로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촬영과 편집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썸네일 제작이나 태그 설정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점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어요. 유튜브 운영 관련 책도 여러 권 구입해서 공부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채널 시청자 중 몇 분이 개인 과외를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요청이 계속 이어지자 온라인 시니어 영어 과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로 60대에서 70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10명 정도만 한정해서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당 한 번에 90분씩 월 수강료는 85,000원으로 책정했어요. 온라인 과외는 저에게 또 다른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강생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기 때문에 젊은 강사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저에게 털어놓곤 했어요. 공부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말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 들어 쉽게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외워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렸어요. 특히 기억력 감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발한 분산 반복 학습법을 공유했습니다. 하루에 새로운 단어 5개만 외우되 일주일 동안 계속 복습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효과적으로 영어 단어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수강생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강사보다 우리 또래가 더 잘 가르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들의 학습 속도와 방식을 이해하고 청력 저하나 시력 문제 같은 고령자 특유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 여름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캐나다 밴쿠버로 6주간의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68살의 생애 첫 해외여행이자 어학연수라니 주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요.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어 잘하세요 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난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가겠니? 내가 병이 나서 못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후회할 거야. 결국 가족들도 제 의지를 존중해 주었고 자녀들이 함께 비행기 티켓과 학교 등록을 도와주었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공항 밖에서 100%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부터 난관이었죠. 제가 준비해간 주소를 보여드렸지만 기사님이 뭔가 물어보실 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정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토익 950점을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무용지물인가. 홈스테이 가정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캐나다인 부부와 그들의 두 자녀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색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큰 도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늘 밥과 국 반찬을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샐러드와 파스타, 스테이크 같은 음식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식이 조절도 필요했어요. 어학원 첫날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보았는데 저는 중급반에 배정되었어요. 제 나이 또래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2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떻게 토익 950점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자 모두가 놀라워하며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원어민의 빠른 속도와 자연스러운 발음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업 중 토론 시간이 가장 도전적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술술 말하는데 저는 머릿속에서 문장을 조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학교에서도 저를 특별한 경우로 여기며 응원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무실에 제 사진이 붙기도 했어요. 캐나다 어학원 사상 최고령 학생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한국의 실버 세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6주라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귀국 전날 학교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제게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21살 터키 학생이 준 편지였어요. 당신은 제가 본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발음이 더 자연스러워졌고 표현력도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짜 배움은 도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해외 연수 이후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과외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원어민과 생활하며 배운 실용적인 표현들을 콘텐츠에 적극 반영했어요. 캐나다 홈스테이 실전 영어 현지인처럼 말하기 같은 시리즈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저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 87만 원, 상가 임대료 165만 원, 유튜브 수익 118만 원, 온라인 과외 수입 85만 원을 합쳐 총 455만 원이 되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후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저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용돈 받는 어머니에서 스스로 버는 할머니로 제 정체성이 변화한 것이죠. 경제적 독립은 저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특히 기쁜 것은 손주들의 대학 학자금을 위한 적립통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매월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손주 뒷바라지하는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손주를 위해 시작한 영어 공부가 결국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최고의 치매 예방제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세요. 68살 중학교 중퇴 할머니도 토익 950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영어 공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젊음에 있다는 것을요.